노랗게 익은 보리가 풍요로워 보이는 땅. 그러나 한창 모내기 할 논이 쩍쩍 갈라진 채 텅 비어 있다. 마치 돌덩이 같은 논. 거친 바람이 황량함을 더해줄 뿐이다. 비로도 지금 거치지 않았고 물이 있다면 지금 한참 작업을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니까 사실 좀 안타깝죠. 저렇게 타들어가는 게 어디 논바닥뿐이겠는가. 바닥을 드러낸 건 하천도 마찬가지. 자갈밭 위로 우뚝 서 있는 다리가 무색하다.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말. 요란한 외침 속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제가 이제 지금 8개월째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부산 지하철도 문제라든지 대전의 저 아파트 사고 침수 문제 같은 경우 왔을 때 이것은 우리 지역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사고를 당하고 누군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광주시 화정동은 아파트 개발단지 아래에 있는 구도심이다. 경사지고 낮은 골목길. 비가 오면 이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벽돌로 고인 책장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그렇죠. 물난리 나서 그래요. 아니 또 물난리 날 수 있잖아요. 올해 그럼 또 잠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맨날 물난리 날 때마다 바꿔요. 올해도 침수될까 두려워 빗물이 들이치지 않게 하는 차수벽 설치가 한창이다. 제가 여기 8년 살았는데 벌써 4번째 그랬어요. 4번째. 한 해에 3번 그러고 또 그 전에 또 한 번 그러고 올 여름에 지금 장마가 곧 6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가요. 지금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쉽지도 않고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올해는 과연 무사할까? 다가올 장마철이 두렵기만 하다. 도시개발로서 이제 인간의 삶이 좀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역설적이게도 그 환경 기피는 더 커졌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분명히 이거는 맞물려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후 위기나 환경 변화에 도시개발을 다시 했어야 했는데 그런 하지 않고 계속 그 20, 30년 전에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인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 시민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빗물에 휩쓸려 한참을 떠내려갑니다. 서울 강남역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비는 왜 긴 시간 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주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까? 새벽 4시 18분부터 1시간 동안
102.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반쯤 잠기더니 10분도 안 돼 둥둥 떠다닙니다. 저층 세대도 물에 잠기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아침 많은 비가 내린 경북 포항이 인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수상 도시처럼 변해버린 시장 골목. 아직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성인 허벅지 위까지 차 있고 차량 내부엔 흙탕물로 가득 찼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금 당장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20년 이내에 이 극한기후 현상들은 더 강하게,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심각한 가뭄이 동시에 발생해서 수자원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빨간 지구. 세계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Alle Menschen auf diesem Planeten müssen verstehen, dass das Klima wärmer wird. Und es wird wärmer, weil wir Treibhausgase freisetzen. Das hört sich erstmal harmlos an. Aber wenn diese Erwärmung ungebremst in die Zukunft fortschreitet, dann werden ganze Landstriche unbewohnbar. Es wird verheerende Überschwemmungen geben. 도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긴 두려운 그림자. 뜨거워지는 지구다. 도시는 온통 회색뿐이고 도로는 언제나 차들로 가득하다. 현재 1년 동안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약 590억 톤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1톤이라고 가정했을 때 590억 대에 해당하는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기체들이 이제 대기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게 극한기후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도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열을 식히며 길고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다. 일 최고 기온, 일 평균 기온, 일 최저 기온의 합산한 값이 7일 이동 평균을 했을 때 60도가 넘어갈 때부터 자연계절상 여름이 시작됐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산림에 가까운 지역들은 여름 일수가 100일인 반면에 시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최고 157일까지 여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연 계절보다 더 길어진 도시의 여름.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주된 원인은 태양에서 들어오는 일사량에 의해서 데워지는 효과가 지면을 피복하고 있는 소재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혹은 금속으로 표면이 되어 있는 곳들은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산림이라든가 그리고 초지, 농경지 이런 곳들은 수분도 많고 그늘도 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차이들이 더해집니다. 더 길고 뜨거워진 도시의 여름. 지면에 열을 식히기 위해 물도 뿌리고 쿨링워터로 온도를 낮춰보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린다. 숨막히던 열기도 식히고 목말랐던 모든 생명이 촉촉함을 즐기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적당히 내리는 비의 은총.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이다. 그러나 멈출 줄 모르고 내리는 비는 흘러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도시를 지배하는 폭군이 된다.
폭우가 오게 되면은 뭐 그렇지 않아도 폭우가 되게 되면 유출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더군다나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불투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투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비가 오면 천천히 내려가야 될 빗물, 그 다음에 토양으로 들어가야 될 빗물들이 다 모아져서 많은 양이 빠른 속도로 빠지거든요. 도시의 빗물이 모였을 때는 이 빠르게 배수시키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점점 불투수 면적은 늘어나고 있고 이상기후 때문에 그만큼 폭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실제 현상이고요. 이러한 물들을 이 도시의 우수 관거가 다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아스팔트는 빗물을 흡수하지 못한 채 배수로를 통해 빠르게 흘려보내고 몸집을 불린 빗물은 하천으로 모여든다. 거센 빗물을 감당하지 못한 하천은 제 울타리를 넘어서 길을 지우고 나무를 삼키고 삶의 보금자리마저 빼앗은 채 모든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흙탕물이 바다를 이루며 도시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강렬한 태양은 도시를 뜨겁게 한다. 다시 비를 기다리는 아이러니는 매번 반복되고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것은 지구에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체온도 우리가 물을 배출하거나 흡수함으로써 체온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도 건조한 도시는 이 도시의 열을 조절 못합니다. 도시 표면에서는 훨씬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아예 이 부분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지하수로 침투하는 양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면 지표 내에 존재하는 물의 포화도가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물이 가질 수 있는 온도에 대한 완충 능력 그런 것들은 토양이 물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되고요. 여름철에 도시 열섬 현상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빗물을 흡수할 수 없는 도시의 구조. 땅으로 흡수되지 못한 빗물은 불편한 존재다. 빗물은 관리를 잘 하면 자원이고요.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걸 홍수와 가뭄을 같이 생각한다면 홍수와 가뭄은 다 빗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 많이 올 때 비를 잘 모아두면은 가뭄 때 해소가 되고 홍수 줄일 수 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빗물 관리. 그 해답은 무엇일까? 독일 제2의 도시 함부르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항구답게 도시 역시 물과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에는 그만큼의 부작용도 따르는 법. Es ist eine Stadt, die sehr, sehr nah am Wasser lebt, mit dem Wasser lebt. Es ist eine Stadt, die sehr große Herausforderungen zurzeit hat. Es ist eine Herausforderung ist der Klimawandel. Aber die zweite Herausforderung ist dieser Bevölkerungszuwachs. Also jedes Jahr müssen wir 10.000 neue Wohnungen bauen. Und ich glaube, das bedeutet, dass immer mehr Flächen versiegelt werden. Und dass das lokale Klima immer schlechter wird. 과거 심한 홍수 피해가 반복됐던 함부르크. 특히 폭우가 내리면 빗물과 하수가 합쳐지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그 후 수해 방지 대책으로 더 높고 튼튼한 제방을 쌓는 데만 반복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Genau, also früher hat man viel investiert in eine Infrastruktur. Wir nennen das Grauinfrastruktur. Wir haben dann Regenbecken gebaut. Wir haben einen zweiten Kanal gebaut, damit das Regenwasser nicht in die Gewässer eingeleitet wird. Erstmal ist es sehr teuer, weil das bedeutet, dass man immer eine Straße aufmachen muss, um was zu bauen. Das ist das Erste. Und das hat überhaupt keine weiteren Vorteile. 2017년 함부르크의 불투수 면적은 약 40%에 달했다. 함부르크도 불투수 면적 해결을 고민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Unsere Regierung macht jetzt gerade eine nationale Wasserstrategie. Und dazu gehört als ganz wichtiger Punkt die Infrastruktur in Städten und Kommunen. Und wir verfolgen ganz aktiv das Prinzip der Schwammstädte. Das bedeutet, dass wir auch innerhalb der Stadt das Wasser so lange wie möglich halten wollen. Wenn es regnet, müssen wir das Wasser puffern. Und wenn es lange Trockenperioden gibt, wie es dieses Jahr der Fall war, müssen wir das Wasser nutzen können, was wir zuvor gesammelt haben. 함부르크의 외곽에 있는 한 주거단지. 집과 녹지가 조화로운 마을이다. 하지만 과거엔 잦은 침수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의 이런 공간을 만들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Wir wollten eigentlich unseren Kanal erweitern, das war nicht möglich. Und dann haben wir dann festgestellt, okay, was können wir jetzt noch machen? Und wir haben uns die Flächen drumherum angeguckt und wir haben dann eine grüne Fläche dann entdeckt. Das war ein alter Spielplatz, der nie so schön war. Und wir haben uns gesagt, okay, wir können das erweitern. 놀이터의 물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흡수되도록 설계하고 폭우 시에는 침수되게 만든 빗물 놀이터. 그 빗물 놀이터 덕분에 마을 침수는 줄어들었고 놀이터 옆 옛 도랑을 활용해 그곳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다. Dieser Graben entstand vor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es. Das ist ein gegrabener Graben von alten Leuten, die wollten verhindern, dass die Panzer der Engländer und Amerikaner das letzte Gebiet erobern. Die sollten mit ihren Panzern da reinfahren, mit der Schnauze dagegen den Hang und nicht mehr hochkommen.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국토를 재건할 때 물순환을 위한 저영양 개발 기법을 도입했다. 배수로로 흘러가는 빗물은 다시 낮은 도랑을 타고 녹지나 땅으로 스며든다. 그렇게 기존의 환경을 잘 활용했다. Dieses Projekt war sehr erfolgreich, weil normalerweise, wenn man sowas macht, dann gibt es immer Leute, die sagen, das geht nicht, das ist zu gefährlich, was passiert mit den Kindern, wer ist dafür verantwortlich, wenn was passiert. Aber dann ist es eigentlich sehr erfolgreich gewesen, das wurde umgesetzt, mit dem Ergebnis, dass erstmal die Schule nicht mehr überflutet wurde. 베를린의 룸벨스부르크. 도로보다 낮게 펼쳐진 화단이 눈길을 끈다. Das ist eine Grünfläche, die gleichzeitig der Versickerung dient. Das Wasser fließt also von den Straßen hier in die Grünfläche, kann hier versickern und bei Starkregen kann es dann auch mal zeitweise einstauen, sodass das Wasser hier zwischengespeichert wird und dann nach längerer Zeit versickern kann.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구조 덕분에 베를린은 모든 상수도를 지하수로 해결하는 유일한 도시다. 곳곳마다
녹색의 작은 댐이 있는 셈이다. 녹색의 작은 댐은 옥상에도 있고 심지어 아이들과 생활하는 집 앞의 정원에도 비 올 때마다 잠기는 작은 녹색 댐이 있다. Also immer wenn es mehr regnet und gerade auch wenn es sehr doll, wenn sehr viel Wasser runterkommt, dann, also hier steht dann auch das Wasser. Kinder freuen sich, weil sie da drin spielen können. Aber mich stört das nicht. 작은 땅이나 녹지에 어떤 형태로든 빗물이 스며들게 하는 것. 독일이 빗물을 보는 시각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은 빗물을 낮은 곳으로 모이게 하는 걸까? Also das ist eigentlich die Antwort der Wasserwirtschaft auf den Klimawandel. Ich meine, man hätte theoretisch das Wasser auch dort einleiten können, also über eine Kanalisation wegleiten können. Aber dann wäre es weg gewesen. Ne? Denn wenn es regnet, dann ist das Wasser innerhalb von 1 Stunde, 2 Stunden im Fließgewässer und weggeflossen. Und hier bleibt das Wasser vor Ort und kommt den Pflanzen eben zugute. Und das wiederum ist gut für das Klima. Das hat vor allen Dingen auch im Sommer den Vorteil, dass das ganze Quartier gekühlt wird. 칙칙한 땅 위에 빛나는 초록 생명. 벼농사의 시작, 못자리다. 시작은 빨리 해야 될 텐데 이 모는 자꾸 거삭고 비는 안 내리고 물은 없고 시집 가고 있으면 지금. 비가 오질 않으니 잘 자라는 못자리까지 원망스럽다. 사막 같은 논바닥 끝에 자리한 둔벙. 지하수가 샘솟는 곳에 판 우물 둔벙은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농부에겐 가뭄을 대비한 보험 같은 곳이다. 퍼석거리는 논에 물기를 내준다. 이게 얼마만의 물소리인가. 비로소 논다워진 모습. 갈라진 논바닥에 둔벙의 물을 댈 수 있어 한숨 돌렸지만 올해 농사 역시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난간정사는 건물의 양쪽 방을 축대 위에 세우고 가운데 대청을 다리처럼 띄워 그 아래로 물기를 냈다. 물은 그렇게 대청마루 밑을 흘러 앞마당 넓은 연못으로 모인다. 원래 우리나라 건물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습을 피하기 때문에 물과는 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끓여드리는 데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풍수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목조 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 물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물이 흐름으로써 주변이 더 시원해질 수 있는, 그래서 마루 밑으로 물을 흘러가게 함으로써 쾌적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용했던 지혜의 공간이다. 익숙하게 다니는 길은 무심히 지나치기 마련이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 보이는 작은 녹색 정원. 이곳엔 비밀이 있다. 기존의 조경 공간은
거의 볼록형이었어요. 비가 왔을 때는 주로 이제 빗물이 스며드는 양은 상당히 작고 대부분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유출돼서 우수광구로 배출이 됐고요. 배출되면서 거기에 있던 토사와 오히려 이 비저모임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사와 비저모임 물질들이 관망에 쌓이면서 오히려 관망을 어떤 막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게 도심의 어떤 이런 그 침수를 더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습지. 그곳은 비를 침투시키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땅이다. 물이 유입이 됐을 때 저류가 되고 천천히 침투가 되고 비가 그치고 나서는 한 2, 3일에 거쳐서 빗물이 천천히 배출되거나 침투가 되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물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하천으로 또 흘러나갈 수 있고 그런 하천과 연계가 되면서 도시 순환, 물순환 생태계가 건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도시의 물순환 생태계 조성은 의외로 간단하다. 메마른 땅이 비를 흡수하고 남은 빗물은 우수관로를 통해 더 깊은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비가 지하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하로 흡수되고 이 그 흡수된 빗물은 지하수가 됩니다. 그 지하수가 돼서 연중 조금씩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물순환이 있는데 지금은 뭐 대순환만 생각하고 있어요. 바다에서부터 증발해서 오는 것만 생각하는 대순환을 생각했는데 우리 집 마당에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소순환을 회복시키는 게 좋고 저는 침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를 구름을 심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 한복판 공사가 한창인 도로가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 도로부 쪽 같은 경우는 야수구 포장 자체가 굉장히 그 포솔 두께가 두껍고요. 이쪽은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솔 두께가 얇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침투가 되면서 골재층을 통해서 여과층을 통해서 땅속에 침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화단뿐만 아니라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인간은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되고 도시를 개발해야 되고 도시가 확장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개발할 때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되면은 결국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개발을 하는데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냐? 자연에 미치는 개발 전에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비가 왔을 때 도시의 물을 저류하거나 침투시키거나 또는 정발사시키는 그러한 물순환을 구축하는 기술이 저역량 개발 기술입니다. 다양한 기법을 통해 지하수 양을 늘리면 도시는 자연스럽게 증발산이 이루어진다. 증발산된 공기는 비구름을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 물순환 도시가 형성된다. 이 기법은 주요 선진국들에서 먼저 개념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2000년도 초에 도입이 됐는데 위스콘신주의 2개 지역을 개발하면서 인접한 개발 지역인데 한 군데는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하고 또 한 군데는 저영향 개발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을 한 다음에 그 2개 지역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한 1996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 6개년, 7개년 이상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니까 저영향 개발 기법이 적용된 지역은 빗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도시의 기초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도시 생태계나 도시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푸르고 촉촉한 도시를 만드는 저영향 개발 기법. 빗물 관리 시스템. 앞만 보고 달려왔던 도시 개발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물 순환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예전부터 있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오창과 전주에 빗물 유출 제로와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싱그러운 거리. 이런 시설들이 도시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백서에 따르면 지하수 함유량이 증가했고 여름 기온도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다.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ERID가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는 이 2도시 또는 3도시의 온도 저감 효과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영양 개발 기법을 통해서 도시의 온도를 1도 내지 2도를 낮추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그만큼 에어컨을 좀 덜 사용하게 되고 결국엔 저영양 개발 기법을 통해서 도시 열섬 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생산에 소요되는 여러 탄소들을 저감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 효과도 충분히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영양 개발 기법으로 빗물을 관리하려는 노력. 이상기후가 빈번한 지금 갑자기 쏟아지는 물 폭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네, 물론 저영양 개발 기법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도심 침수나 홍수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는 없어요. 도심 어떤 침수 저감까지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 빗물 관리 목표를 우리가 50mm 또는 60mm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저영양 개발 기법입니다. 홍수를 완벽하게 예방할 순 없지만 도심 곳곳의 침투 시설을 통해 빗물을 분산시키는 것을 독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Okay, im Fall eines Starkregens ist es wichtig, dass wir auf der Oberfläche das Wasser lokal zurückhalten, dass das Regenwasser die Möglichkeit hat zu versickern, dass es verzögert abgeleitet wird, dass es zu Grundwasserneubildung dadurch auch kommt und dass das Wasser nicht sofort in die Kanalisation kommt, weil es dann auch zu einer Überlastung kommen kann und auch an den Sammelpunkten wieder Probleme verursachen kann. Also wir brauchen so ein Schwammstadtkonzept, dezentrale Maßnahmen für die Rückhaltung, für die Versickerung, um Überflutungsschäden zu vermeiden. 문제는 시간당 내리는 엄청난 비의 양. 하지만 도심 곳곳에 설치된 빗물 침투 시설이 이상기후의 홍수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영양 개발 기법을 대폭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수광거 일부 어떤 교체 또는 이 개선 사업 또는 필요시에는 도심에도 대심도 터널까지 같이 모든 게 연결됐을 경우에 이러한 그 도심의 홍수는 완벽하게 관리될 수 있는 거죠. 안동시 역시 물순환 선도 도시다. 특히 안동시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켰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도로에 물을 분사하고 그 물이 다시 침투시설로 유입되게 했는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시험시험 통해서 이제 확인되고 나서 이제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식물 재배안이 없을 경우에는 초기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천으로 흘러가 어떤 오염 물질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LID 시설인 식물 재배 화분을 거치면 정수기의 필터처럼 깨끗한 물을 땅속으로 집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이 쌓이고 있다.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타이어가 마모되며 생기는 찌꺼기들이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은 얼마나 될까? 타이어나 브레이크를 이제 구성하는 성분들이 되게 화학 물질 성분들도 많고
중금속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체에도 위해성을 줄 수 뿐만 아니라 수중 생태계까지도 이제 큰 위해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모의 실험을 통해 타이어가 마모되며 도로에 남기는 찌꺼기들을 볼 수 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연간 타이어 마모에 의한 분진이 5만 톤 이상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가 뭐 비유를 들자면 좀 전에 저희가 측정한 그런 뭐 승용차, 중형 승용차에 장착되는 타이어가 700만 개 이상이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리는 그만큼의 수치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도로의 타이어 찌꺼기들과 미세 플라스틱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저영양 개발 기법이 과연 이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면 하수 처리장도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와 성분에 따라 처리 효율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버린 미세 플라스틱은 하천으로 그대로 배출이 되고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결국은 우리가 마시는 물로 되돌아온다. 이런 것들을 저영양 개발 기법을 통해서 빗물이 바로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저영양 개발 기법에 일단 들어가서 토양 여과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오염이 정화되는 저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도로의 오염물질 농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비가 오면 오염물질 제거에 저영양 개발 기법이 하수 처리장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ID라고 하는 게 한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하나씩 소규모 분산형으로 조성이 돼서 도시 내에 어느 정도까지 이 LID가 구축이 됐을 때는 정말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이런 도시 물 순환은 이미 만들어진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도시가 만드는 그 초기 단계에 그 도시 배수 체계와 함께 연동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도시 배수 방법입니다. 독일 하노버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곳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지만 이곳은 원래 농경지였다. 엑스포 2000을 맞아 조성한 대단위의 주거단지로 지금도 개발이 되며 발전하는 도시. 그 안에는 비밀이 있다. 개발 전과 개발 후에 땅으로 스며드는 양이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거단지는 설계 당시부터 배수 체계를 고민했다. 특히 이곳에는 빗물을 도시 밖으로 배출하는 우수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는 놀이공간이 되고 휴식 공간도 되며 모든 것을 빗물과 함께하는 빗물 마을. 내 집 마당에 고이는 빗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Ja, ich finde das toll. Ich finde das irgendwie, Wasser ist sowieso sehr wichtig für alles, ne? Das ist sehr, sehr wichtig. Und dann ist Wasser, wenn es regnet, ist es irgendwie romantisch. Es rauscht auch so schön. Also das muss ja auch gesammelt werden quasi für die schönen Bäume, die hier stehen und das Grünwasser. Wir brauchen also groß hier im Sommer nicht zu wässern, weil das ja alles schön runterfließt und darunter gesammelt wird und das finde ich ganz gut. Was ich schlecht finde, ist, wenn dieses Wasser irgendwo gesammelt wird und zum Beispiel zum Autowaschen benutzt wird. Das finde ich nicht so schön, weil dann kommt das in den Boden und verschmutzt es.
Aber wenn das zum Blumengießen benutzt wird oder für den Garten oder für die Kinder, dann ist das kein Problem. 하노버 주거단지는 빗물 침투 시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도를 했다. 그것은 도로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Es war schon immer wichtig, auch damals in der Planung Kronsberg, in der Planung auch in Rummelsburg. Es gab Forschungsprojekte zu dem Thema schon auch in den 90er Jahren in Dortmund und Zwickau, wo auch das schon untersucht worden ist als erstes. Diese Kombination von Rückhaltung und Schadstoffrückhaltung, also Rückhaltung von Wasser, von der Wassermenge und die Schadstoffrückhaltung war schon immer ein wichtiger Faktor. 다양한 실험을 통해 오염물질을 얼마나 많이 걸러냈는지 모니터링도 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Die Straßenabläufe werden auf alle Fälle gefiltert durch diese straßenbegleitenden Mulden. Wir haben die Mulden, das Wasser fließt von den Mulden im Dachprofil links und rechts in diese Mulden hinein und durch diese Passage, durch die Bodenzone wird sehr viel Schadstoff zurückgehalten, sodass das Wasser, wenn es durch den Boden durch ist, auch gut gereinigt ist. Und wir wissen mittlerweile auch, dass es über lange Zeit funktioniert, sodass wir über lange Zeit eine sehr gute Reinigung des Wassers haben. 천안시 불당동은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 설계부터 저영양 개발 기법을 도입한 곳이다. 도로 옆 곳곳에 다양한 빗물 침투 시설들이 있다. 빗물망으로 이제 그 관로가 막히는 거를 막기 위해서 걸러주는 역할. 잘 빠져. 이 물이 흘러내리지가 않아. 잔디랑 일반 흙이 스며들어. 천안의 한 시민단체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잔디가 깔린 식생도로도 확인하고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빗물 저장조도 살펴보는 사람들. 이렇게 S자가 굴곡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확실히 S자 굴곡이.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은 바로 도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좀 고여 있거나 이렇게 좀 멈춰 있을 수 있도록 물이. 근데 이런 게 천안에 처음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안에 사는 시민으로서는 너무 자긍심이 좋아. 하지만 도시 설계부터 저영양 개발 기법을 도입한 곳이라는 자긍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이다. 침투 시설인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빗물은 고였다가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구조인데 애초의 목적과 달리 고인 채 썩어가는 물. 흉물스러운 물이 도시를 비추고 있다. 설계, 시공, 그리고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알고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 오염물질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또 있다. 나무가 막 죽어가네 이제. 좀 잘 좀 관리하지.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 나무를. 나란히 서 있는 나무 두 그루. 그러나 한 그루는 완전히 죽은 채 방치돼 있다. 댕강 잘려나간 나무 밑동이 안타깝다.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나 재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청주시가 이 사업을 청주시의 사업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건 환경부에서 해놨다 하더라도 이제는 청주 시민, 오창 은민들이 사실은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자신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도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의식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시범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를 좀 분석해서 요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형태의 공법도 만들어내고 방식도 만들어내고 실제 과정이 혹시 문제였다고 하면 그 과정도 사실은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논란이 되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좀 보완해서 점차 확대해 가야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안 하거나 이럴 건 아닐 것 같고요. 좀 보완을 해서 점차 확대해 가서 어쨌건 도시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영향 개발 기법은 국가 주도적 사업이지만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공공용은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또 개인의 어떤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 사유지가 물수환율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우리 목표하는 거로 못 가거든요. 그럼 개인 사유지가 물수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뿐더러 그렇게 되면은 도시가 예쁘고 그 다음에 기후를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면 누구든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의 계절 가을. 올해도 어김없이 둔봉은 제 역할을 다했다. 이게 우리 생명이지. 이 물 없으면 우리 뼈도 못 자란다니까. 작은 손길들이 모여 분주한 산속. 새로운 시도, 물모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나뭇가지들도 옆으로 쌓아놓고 작은 웅덩이도 만들고 있다. 물이 쫙 올 때 그냥 손살같이 가는 걸 이렇게 저지를 해주게 되면은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고요. 에너지를 줄여서 파이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정도는 그 고여 있고 그래서 여기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뭐 생태계도 좋고 또 뭐 산도 촉촉하게 만들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빗물 박사 한무영 교수. 죽은 나뭇가지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사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이 침수된다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홍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조그맣게 몇 개 만든 것만으로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조경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신축 아파트와 달리 뭔가 정돈이 덜 된 느낌. 얼핏 보면 자갈밭에서 잡초가 자라는 듯하다. 네,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설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공원 같기도 하고 그런 미관을 조성한 거라서요. 아파트 공사 설계부터 저영향 개발 기법이 도입됐고 단지 내에 안내판도 설치됐다. 회색 콘크리트 대신 자갈과 식물로 채운 화단은 빗물을 흡수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표수판이 있어서 이쪽으로 물이 스며들었다가 한데 모여서 우수 관로를 통해 갖고 저희 빗물 저장조로 물이 스며들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빗물 저장조에 고였던 물을 다시 조경수로 재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스펀지 도시 콘셉트처럼 우리도 이젠 빗물을 머금게 하는 시도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사실 개인 가정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LID 시설들을 설치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형태의 참여 방식을 이끌어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고민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명확하게 시민들도 인식할 거고, 그런 측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LID 기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비는 생명수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빗물을 지혜롭게 이용해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비를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됐다. 도시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비의 소중함을 잊게 된 건 아닐까. 도시에서의 빗물 관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과 연결되는 문제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공간을 좀 더 지속하게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에요. 모두가 빗물을 버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모두가 떨어진 빗물은 다 버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철학 자체를 바꿔야 된다.